안녕하세요. 전산세무이급 제62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707페이지입니다. 자, 주식회사 소망이네요.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 풀어볼까요? 자, 4월 30일 영업부에서는 법정단체인 무역협회 일반회비로 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협회비 같은 거 뭘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메뉴 열어서요. 회계관리에서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4월 30일 차변에 자, 세금과 공과 중에서 800번째 코드로 그죠? 영업부라고 했죠. 이렇게. 자, 돈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줬다.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전기 외화 외상 매출금 60만 달러를 전액 보통 예금으로 지급받았답니다. 단 전기말 외화자산 평가는 적절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전기의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 이런 걸 뭐 기록했겠죠.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적용했던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인데요. 지금 실제로 돈을 이제 회수할 때 되니까 1,100원으로 좀 떨어졌지. 아, 그러면 생각보다 장부 금액보다 조금 작게 돈이 들어왔겠지. 그래서 그러면 외환 차손이 생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분기 바로 하면서 외환 차손 금액 확인합시다. 5월 10일. 자,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다. 어디에 대한? 어디? 주식회사 한국입니다. 한국. 자, 돈이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60만 달러 곱하기 1,200원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60만 달러. 자, 6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해서 7억 2천이 지금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720,000,000 이렇게 계상되어 있던 게 없어지고 실제로 돈 들어온 건 얼마입니까? 뭘로 들어온다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들어왔다고? 실제로는 1,100원은 만큼 1100 곱하기 60만 달러는 6억 6천만 들어왔다는 거지. 660,000,000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이 나는 6천만 원만큼 외환 차손이다 이거지. 외환 차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3번 5월 11일 다음 통장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이자 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랍니다. 자, 입금액이 169,200만큼 들어왔는데 실제 이자 금액은 2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차이 금액은 원천징수 저쪽에서 한 거구나라는 거지.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5월 11일. 자, 일단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인식해야 되겠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200,000 맞죠? 그리고 실제로 돈 들어온 거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나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은 작죠? 169,200원만큼 들어왔다. 그리고 차의 부분은 선납세금. 우리가 미리 세금을 낸 거다 이겁니다. 저쪽에서는 원천징수했고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미리 낸 것으로 봐서 선납세금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자, 4번 5월 29일 당사의 주식 4,000주 한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이거든요. 요거를 한 주당 4,000원으로 싸게 매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5,000원 곱하기 4,000주 해가지고 2천만 원만큼 없어지는데 실제 돈 나간 거는 그 4,000원 곱하기 4,000주 해가지고 1,600만 원만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만큼은 감자 차익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5월 29일. 일단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자본금 없어지는 건 얼마 없어집니까? 2천만 원 없어지죠. 2천만 원. 20,000,000 없어지고요. 돈 나가는 거는 보통 예금 나가는 거는 1,600만 원만 160,000,000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의 부분이 감자 차익 되겠네. 됐죠? 차익 400만 원.
자, 이렇게 하고 5번 본사 영업부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은 다음 표와 같답니다. 회사는 보통예금으로 돈 금액을 납부했고요. 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다른 계정 과목 쓰기로 했네. 그래서 자, 말씀드렸습니다. 세금과 공과, 보험료, 보험료생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보통 쓰거든요.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그래서 보통 계정 과목을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보통 세 가지 다 쓰지 않고 한 가지 계정 과목을 통일을 보통 시켜주는데 이번에는 뭐, 자, 각각 따로따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생비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계정 과목으로 각각 쓰라.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자, 이 직원들 어디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요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800번대 코드를 쓰면 되겠네. 혹시라도 영업부 직원은 몇 명이고 생산지 직원은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수를 주든지 아니면 퍼센티지를 주면 또 계정 세금과 공과를 쓰더라도 뭐 일부는 500번대, 일부는 800번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입력해야 되는 사항도 생길 수 있겠죠. 이번 문제는 모두 다 영업부니까 그냥 800번대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5번 문제 조금 동그라미 쳐두시고 뭐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금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금 원천수 해가지고 잠깐 회사 가지고 있다가 그걸 실제로 납부함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 다 등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종합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쯤 더 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지라는 거. 그래서 본인 부담부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4대 보험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구성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계정 과목은 하나로 딱 처리를 할 것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합해가지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잠깐 부채를 잡아놨다가 실제로 납부할 때 떨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생돈 꺼내야 되는 거죠. 회사 돈 내서 납부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 계정 과목 써야 된다는 거지. 그 비용 계정 과목은 위에서 제시해줬거든. 그래서 국민연금 요거 5만 원은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거 두 개 합한 32,000원은 보험료생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두 개 합한 거 1,750원 이거는 보험료 이렇게 각각 처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 나간 거는 그러면 전부 다 요 합한 금액이 이제 돈이 나가는 거겠지. 보통 예금으로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입력합시다. 자, 5번. 며칠입니까?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자, 일단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에 예수금 일단 없애야 되겠죠? 금액, 본인 부담분 다 합해보면 얼마입니까? 자, 근로소득세 10만원 플러스 지방소득세 만원 플러스 국민연금 5만원 플러스 건강보험 3만원 플러스 장기요양보험 2,000원 플러스 고용보험 850원은 192850 나옵니다. 192850 이렇게 적어주고요. 또 차변에 이제 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했지. 세금과 공과 중에서 800번대 적으면 됩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 자, 국민연금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50000 적어주고 차변에 또 이번에는 복리후생비로 적으라고 했죠. 마찬가지 800번대로. 이거는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 합해가지고 32,000원. 그리고 차변에 이번에는 보험료. 자, 800번대로 적으면 되겠죠. 800번대. 821번이네요. 자, 요걸로 해서 아까 1,750원이라고 했죠. 1,750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대변은 차변 전부 합계한 금액이겠죠. 그러면 276600만큼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엔터키 치면 되겠죠.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276000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비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비입력 문제 봅시다. 1번
다음은 당일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봅시다. 세금계산서가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식회사 소망이죠.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물건 팔아가지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죠. 뭡니까? 11번 과세 유형이죠. 그리고 대금은 토탈 400만 원 플러스 40만 원 해가지고 44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어음으로 2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200만 원 잡았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죠? 그러면 입력 바로 시작합시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며칠입니까? 4월 10일. 자, 유형 10일 과세고요. 품목 뭐 안 적어도 되는데 세금계산서 자체가 제시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품목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따라 적어주자 이거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수량이 거기 한 개라고 적혀 있네요. 단가는 안 적혀 있고 공급가액 4000000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 서울상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전자여부 여 적어주고 분계혼합 적어줍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40만 원 400 000 그 다음에 차변에 밭을 어음 200만 원 20000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제. 4월 12일 영도 상사에 제품 A를 600만 원 공급가액입니다. 요걸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단 전월에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60만 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했다. 뭐 전형적인 매출 거래죠.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으니까 뭡니까? 10일 과세 유형이네. 4월 12일. 자, 10일 과세고요. 자, 공급가액은 600만 원. 6000000 그리고 공급처명은 영도상사입니다. 자, 전자여부는 여고요. 그 다음에 분계 자,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차변에 선수금 먼저 받은 거 떨어져야 되겠죠. 선수금 얼마입니까? 60만 원 60000 먼저 떨어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되겠다. 자, 3번 4월 15일 광고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서 4월 1일 매입했던 판촉용 수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교부하고 대금은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랍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샀다가 다시 반품이 있어서 다시 돌려줬다는 거죠. 반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그쪽이 우리한테 끊어줬다는 거지. 자, 그러면 유형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50일 과세로 처리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이너스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니까 50일 과세가 맞죠. 다만 금액을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로 끊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4월 15일. 자, 50일. 그리고 공급가액은 마이너스로 적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0만 원. 00 이렇게 적어주고 공급처는 우리 상사. 전자여부 여 적고요. 자, 분계 지금 마이너스로 그냥 차변 대변은 동일하게 적어주되 마이너스로 그냥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애당초 매입했을 때의 분계를 생각하면서 자, 애당초 매입했을 때 이게 뭡니까? 원재료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광고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던 거겠지. 그 부분만큼을 다시 마이너스로 차감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로 고쳐주면 되겠다. 다만 이게 뭐 제조와 관련된 광고 선전비란 특별한 언급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 판촉용 수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 관리비가 되겠죠. 800번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그죠? 미지급금과 상기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을 마이너스로 처리해주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되겠습니다. 4번 대표이사가 업무를 위해서 제주도에 방문해서 업무용 승용차를 탐나 렌트카에서 3일간 렌트했는데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관한 지출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998cc래. 그래서 1000cc 이하의 경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불공이 아니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일반 매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리고 만약에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한다. 그러면 불공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만 요거는 경차로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매입, 즉 50일 과세로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함정이었네 이 문제의. 됐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비용은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됐죠? 그러면 분석 끝났으면 바로 입력해야 되겠다. 4월 17일입니다. 유형은 50일 과세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500000.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탐라 렌트카. 그 다음에 전자생수 발급 받았고, 자 차변에 뭘로 처리한다고? 임차료. 임차료 중에서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대표이사가 업무차 썼으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5번 4월 30일 일본 노무라사로부터 수입한 공장용 기계 부품과 관련해서 양산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관련 부가가치세는 금일 전액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 뭐 다 제시해줬네. 수입이랍니다. 그러면 유형은 뭐 매입 중에서 수입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여기 있는 공급가액은 우리의 여기 뭡니까? 기계부품. 그러면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다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가액은 전혀 분기할 일이 없다. 여기 적혀있는 세액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입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입력하라라고 보통 단서 설명이 딱 제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그런 설명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취득 원가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별다른 언급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단서 설명 없이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우리가 배운 대로 부가가치세 내용만 입력하자라는 거지.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4월 30일 분계 4월 30일 자 유형은 매입 유형 중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거죠. 수입이 55네. 55 수입 이렇게 되겠고 공급가액은 1550000 됐죠.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세관이죠. 세관 양산세관이죠. 양산세관 전자 여부는 여 분계는 혼합 됐죠.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보통예금.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문제 풀어보았고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풀었던 내용. 그래서 상단에 공급가액은 적어줘야 되겠죠. 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체에 요것 자체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상단에는 적어주되 밑에서는 따로 취득원가로 뭐 이 경우 기계 부품이니까 기계 장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 취득원가를 따로 회계 처리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실제로 노무라사로부터 수입했지만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은 누구라? 양산세관이라고. 그 세금 계산서에 보면 공급자라고 해가지고 누구가 돼 있다고? 양산세관이 돼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상단의 공급처는 노무라가 아니고 양산세관으로 적어줘야 된다.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장치라는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 거는 사실은 그 기기장치를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FOB 선적지 기준인지 도착지 기준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환율이 다를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 환율을 곱하기 해당되는 물건값 그 외화 금액이 있죠. 곱한 금액이 실제 우리 장부에 적히는 취득 원가라고. 그런 취득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른 데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다른 증빙 가지고 보통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3번.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항.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를 제출하래. 그러면 월세, 관리비,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런 내용들을 딱 입력해주면 끝인 거죠. 자, 2기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밑에 제시되어 있고요. 바로 입력해 가면서 필요한 사항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입니다. 자, 2기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7, 8, 9네 7, 8, 9월. 자, 나이스 상사입니다. 나이스 상사. F2키 눌러서 나이스 상사 이렇게 치고 몇 동 몇 호입니까? 1동. 그 다음에 1층 1015. 자, 면적은 155. 용도는 점포네 점포. 그 다음에 자 이번 기에 그죠 7, 8, 9월 사이에 한번 계약이 갱신된 거네 그죠 보통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겠네. 먼저 2014-0801부터 2015-0731까지는 보증금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월세는 1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는 월마다 5만 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계약이 한번 갱신됐죠. 그래서 2015-0801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2016-0731 이렇게 적어주고 요 사이에서는 보증금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는 110만 원, 자, 관리비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자동으로 여기서 집계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계산까지 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2015년도 현재는 이자율이 2.5%거든요. 전개금 이자율 오케이 2.5%까지 세팅이 우리 시험 칠 때 환경 설정에 그에 맞는 이자율이 딱 세팅되어 있으니까 별다르게 신경 안 쓰고 해당 사만 입력해주면 밑에 자동으로 쭉 집계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가 104793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가 3350000 해서 3454793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 작성하고 and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결과를 반영해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도 요 결과를 반영해 줘야 되겠네. 다만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기존에 메인 매출 전표 자료가 끌려와가지고 자동으로 탁탁 금액 입력돼 있거든. 그거 다 지우고 채점하기 힘드니까 해당되는 금액만 딱 적어달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열어봐야 되겠네. 부가세 신고서 7, 8, 9. 자, 열어서 끌려오는 금액들 다 지우고요. 자, 지우고 자,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에 적혀있던 결과를 적어주자 이겁니다. 문제는 주의할 점은 그죠?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 되죠.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급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요 금액이지만 한 칸에 적는 게 아니고 각각 나누어서 두 칸으로 나누어서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3350000은 3350000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다가 3350000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104793 104793은 이쪽에
104793은 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과세 기타 쪽에다가 적어주자. 그래서 합계 금액은 3454793 된다는 게 집계가 밑에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거기에 10%인 3457479만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완료가 되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그죠? 저장하고 닫읍시다. 저장하고 닫다. 됐죠? 1번 문항 완료. 두 번째 문항입니다. 자,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항과 가산세, 부당과소 신고는 아니랍니다. 를 계산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하랍니다. 과소 납부 경과일 수는 91일로 하고. 그래서 확정 신고 하려고 하는데 예정 신고 때 뭔가 누락한 게 있어.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확정 신고서에 적음되고, 다만 예정 신고 때 매출 관련해서 뭔가 누락했다 그러면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불손실 가산세, 때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같은 게 붙거든요. 그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신고서에 딱 적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되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죠? 가산세 계산이 조금 까다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산세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 뭡니까? 감면 규정, 그리고 혹시라도 두 개가 겹치면 배제 규정,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원칙이지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된 부분이라면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정리 끝났으면 자, 입력 바로 하면서 가산세도 거기서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요. 자, 이번에는 2기 확정이죠. 그러면 10월, 12월 이렇게 적어서, 자, 일단 끌려오는 거 잠깐만, 부가세를 불러올 때 자동으로 반영되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라고 했네. 그래서 지우지 맙시다. 그죠? 지우지 말고, 자, 예정신고 누락분만 추가로 반영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점 편의를 위해서 그 기존에 끌려오는 자료들은 다 지우고 삭제하고 해당 내용만 적어라라고 보통 하는데, 이건 특이하게도 자, 불러올 때 자동으로 반영된 자료 그대로 이용해라라고 출제가 되었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아하, 이렇게도 출제되구나. 한번 줄 거 넣으시고 조금 체크해서 특이한 케이스니까 한번 눈으로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네. 됐죠? 자, 나머지 사항은 자, 그냥 계속 일반적인 패턴하고 똑같으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3건이 있네. 3건이.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이 한 건 누락됐다. 그죠? 매출이 누락된 겁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이쪽에 매출 쪽에서, 그죠? 과세 매출이겠지.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아니고 기타 쪽에다가 적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5,500만 원이 공급대가니까 50,000,000 그리고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고, 자, 여기 제품 직접 수출하고 외화 입금 증명서를 받은 건 2천만 원 향권 있는데 이것도 예정신고 때 누락됐대.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맞죠?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그 중에서 영세 그리고 기타죠.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그래서 20,000,000 적어주면 되겠다 여기다가. 그리고 영업부서 의 2000cc 승용차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입니다. 요거를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다가 적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거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니까.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에도 적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그쪽에도 적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에 대해서 이쪽에 적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거 맞죠? 2000 20,000,000 그리고 20,000,000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쪽에도 한 번 더 적어주자. 됐죠?
2000000 그리고 20000000. 그래서 시험에 자주 이런 패턴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했는데 그게 불공제 사항이야. 그러면 두 군데 다 적어줘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누락사항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를 입력해야 되겠지. 자, 가산세를 여기서 지금 바로 이제 계산합시다. 자, 일단 매출이 2건 누락됐고 매입이 1건 누락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매출 누락건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하나 있을 것이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하나 있을 것이다. 두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세무계산서 같은 거는 합계표 제출해야 될까요?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 신용카드 매출, 우리가 세무계산서 발급한 게 아니니까 합계표 제출할 필요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수출했다고 이것도 세무계산서 발급 거래가 아니니까 합계표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가산세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일단 과소신고 가산세죠. 자, 5천만 원 공급가액에다가 매출이죠.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 그리고 마이너스, 자, 매입건도 하나 누락됐죠. 2천만 원이 하나 누락됐는데 아쉽게도 2천만 원 이거는 불공제 받는 건이었다. 그죠? 그러면 2천만 원을 다시 빼는 거지. 결국 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요게 전부 공급 가액이니까 곱하기 10% 한 게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토탈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액이 500만 원만큼 과소신고된 것이고 가산세는 여기서 이제 10% 곱한 금액이죠. 그래서 곱하기 10% 해가지고 50만 원만큼이 가산세인데,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하면은 6개월 내에 내가 수정신고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50% 감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50만 원의 50%이니까 25만 원만큼이 과소신고 가산세가 되겠다라는 결론이지.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납부불성실 있죠. 납부불성실 500만 원만큼 부가가치세가 작게 납부된 거거든. 500만 원 곱하기 10,000분의 3. 그 다음에 일수 아까 며칠? 91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곱하기 10,000분의 3 곱하기 91일은 136500이라는 가산세가 나온다. 그리고 자, 직수출, 즉 영세율 적용 부분도 하나 매출이 누락됐죠. 그래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과소신고한 거니까 가산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죠. 그래서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세가 있다. 그래서 3번이라고 위에 적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사실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린 이유가 신고 그리고 납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신고는 10% 매출 누락된 과소신고인 요거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영세율 과표가 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신고 관련 과산세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로 아까 정리한 거지. 됐죠?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도 과소신고 가산세니까 계산해 줘야 되겠다. 2천만 원 곱하기 동그라미를 좀 예쁘게 쓰면 이렇게 되죠. 2천만 원 곱하기 0.5%. 자, 과소신고 가산세니까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면 50% 감면 이것도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50% 감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01 이렇게 해야지 0.5% 되는 거지. 그럼 10만 원 나온다고. 여기서 곱하기 다시 50% 감면이니까 5만 원만큼, 됐죠? 5만 원만큼 가산세다. 그러면 토탈 가산세 합계 얼마입니까? 5만 원, 25만 원, 136500. 해보면 플러스 136500 하면은 436500이라는 가산세가 나오겠네. 됐죠? 요게 정확한 계산이 되겁니다. 됐죠? 자, 그럼 서식 바로 작성합시다. 가산세 여기 오른쪽에 상세 내역을 적어야 되거든. 일단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죠. 여기다가 원인이 되는 500만 원 요 부가가치세액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열심히 계산한 금액이 아까 얼마 했다? 250000.
그리고 납부 불성시도 그 원인은 500만 원만큼 과소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한 금액이 아까 얼마 했습니까? 136500. 그 다음에 영세월 과세 표준도 여기 적어줘야 되겠지. 얼마? 그 여기는 공급가액을 적어주는 거죠. 2천만 원. 그리고 0.5% 곱하기 50% 감면한 금액 아까 5만 원이었죠. 5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436500이 나온다. 자, 이제 상단거는 다 입력 다 했고요. 가산세도 정확히 계산했고 밑에 거 이제 혹시 공제 같은 거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해당된 거 있으면 적어봐라 이겁니다. 첫 번째, 전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 공제 받았던 외상 매출금 330만 원이 뜻밖에도 돈으로 회수됐답니다. 그럼 어떻게? 옛날에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손세 공제로 받아 먹었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차감해 먹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돈하고 부가세가 회수가 되었으니까 다시 매출세액을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대손세 가감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적어줘야 되겠다. 플러스로 적어줘야 되겠다. 여기다가 플러스로. 그래서 그 부가세 해당하는 금액은 33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한 거죠. 그러면 30만 원 되겠다 이겁니다. 30만 원. 자, 이걸 플러스로 이번에 적어준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15년도 이익이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40만 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환급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환급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 때는 환급 못 받고 확정신고 때 환급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여기다가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21번 안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지. 금액을 400000. 그래서 이번에 확정신고 때 납부할 금액에서 그냥 차감시켜가지고 네트 금액만 이번에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이거죠. 400000 여기 적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위에서 언급한 5,500만 원 이겁니다. 5,500만 원. 요것과 전자세무에서 발급 50매 이런 게 있었답니다. 요거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거는 법인은 전혀 공제할 일이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전자신고를 우리가 직접 이행했다고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아먹을 수 있다. 요거는 확정신고 때만 받아먹는다고 했죠. 요거 확정신고 맞으니까 오케이 10,000원 맞겠네. 그러면 자, 공제 경감세액 중에서 여기서 오른쪽에 적어주면 상세 내역을 적어줘야 되거든. 자, 경제공감세액 중에서 53번 안에 있는 전자신고세액 공제 여기다가 10,000원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나머지는 공제받을 게 없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등 이 부분이 혹시라도 자 공제는 없지만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게 있으면 이 금액을 적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 19번 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3번 안에 적힌 금액의 1.1 곱한 금액이 여기 적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용카드 매출이 한 건 있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일 경우에는 여기 3번 안에 적히지 않죠. 여기 영신고 누락분은 요 7번 안에 적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여기 19번 안에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안에 이번 확정신고 기간 때 신용카드 매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9번 안에도 적을 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9번 안 요거는 채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보수적으로 항상 체크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자, 모든 입력이 완료됐고요. 그러면 결과값이 자, 여러분 결과하고 저 결과 맞춰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부가세 위에 거 열심히 다 입력했더니 그리고 자료 끌려오는 거 그대로 이용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용했더니 결과값이 자 봅시다. 6426500원이 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아 정답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 됐죠? 이렇게 정답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장하고요. 자 메뉴 닫읍시다. 자 그래서 조금 긴 시간 할애해 가지고 자 가산세 문제 조금 정확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주식회사 소망은 4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 보험기간은 2015년도 4월 1일부터 2016년도 3월 31일 24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선급 비용 계산 문제인데 특이하게도 기중에 4월 달에 보험료 줄 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해 2015년도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치가 24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자 올해가 4월부터니까 4, 5, 6, 7, 8, 9, 10, 11, 12 9달이죠. 9달. 9달 거에 대해서 올해 인식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라는 걸로. 그러면 9, 2, 18, 180만 원만큼 어쨌든 보험료로 인식하면 되는데 기중에 선급 비용 자산으로만 딱 입력해 놨으니까 어쨌든 보험료라는 180만 원 거래가 지금 전혀 입력되지 않았죠. 그래서 키말에는 180만 원 차변에 보험료 18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변에는 당연히 선급 비용을 너무 많이 계상했으니까 그것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지. 됐죠? 1번 회계관리.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수동결산이죠. 12월 31일. 그래서 선급 비용 문제가 너무 자주 출제되고 빤하니까 요새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중에 비용 말고 선급 비용이란 자산으로 아예 처리하는 형태로 출제. 자,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공장 관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로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금액은 18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당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7,000원 많아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 중에서 결산일에 현금 5,000원은 책상 밑에서 찾았고요. 나머지 2,000원은 끝까지 못 찾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기중에 장부 금액보다 실제 재고가 부족했다 이거죠. 말은 장부상 현금이 많아 뭐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그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실제 현금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 이렇게 처리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뭔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말에는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보내고 그 중에서 차변에 5,000원은 찾았으니까 일단 다행히 현금 5,000원 다시 적어주면 되고 2,000원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대변에 자 현금 과부족 적어주고요. 얼마라고 했나? 8,000원이라고 했나? 7,000원. 7,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2,000원은 현금. 5,000원은 현금. 자, 5,000원은 현금. 그 다음에 2,000원은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3번. 당사의 ABC 회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랍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외화 환산 문제다. 그죠? 자,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 매출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그 중에서 그게 금액이 3만 달러였거든. 근데 그 중에서 12,000달러는 이제 현금 받았어. 받을 때는 뭐 외환 차익 차손 같은 거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 환율 동일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안 생겼네. 어쨌든 12,000달러는 돈으로 받았고요. 남은 건 18,000달러다 이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거지. 발생 당시에는 1달러당 1,170원 높았는데요. 실제 결산일이 되니까 환율이 떨어졌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1달러당 얼마씩? 50원씩 손해봤네. 그러면 18,000달러 곱하기 50원 해가지고 90만 원만큼 손해봤다 이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금액은 9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죠. 어디에 대한 ABC. 자, F2 키 누르고 A, B, C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겠습니다. 4번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및 받을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라. 전형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고요. 5번 전형적인 매출원가 문제네. 그럼 일단 수동결산은 완료된 거죠. 그러면 닫으시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여는 거죠.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해서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에
대손 삼각을 클릭해보면 자, 쭉 끌려 나오죠. 그래서 잔액이 굳이 합계 잔액 시사표 보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1%만큼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거니까 이제 현재 외상매출금과 받으람 잔액이 각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씩 보충법으로 추가 설정하다 보면 자,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1210000과 1327930이라고 자동으로 계산되죠. 단기 대여금도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단기 대여금은 별다른 요구가 없었으니까 이건 지우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결산 반영을 눌러주는 거지. 그러면 해당되는 칸에 딱딱 입력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처리한 것이 편하겠죠. 오케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원재료 얼마입니까? 상품이네. 원재료는 여기 있죠. 원재료가 800만 원. 8000000 그다음에 제공품이 4000000 그다음에 제품이 1284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모든 입력이 완료됐으니까 위에서 전표 추가 클릭하면 자, 모든 작업이 끝났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항은 김연말 영업부 소속입니다. 이 사원의 5월분 급여 대장에 수당 등록 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5월분 급여 자료 입력해라. 급여 자료 입력 문제가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 탭 눌러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그리고 5월달 급여죠. 5월 지급일은 25일입니다. 그러면 5월 25일 25 이렇게 적고요. 김연말 사원이죠. 자, 금액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자, 봅시다. 기본급 하나만 딱 떠 있네. 그러면 뭔가 수당 공제 이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자, 처음에 우리 비과세 항목 입력한 표시 여부 체크박스 한다고 했죠. 이게 편하다 이거죠. 자, 체크박스 하고 기본급 400만 원 기본급은 있었고 식대 10만 원인데 중식을 별도로 제공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인 식대 요구를 사용여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받았는데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 배기량 2000cc의 비여음용 소형차를 업무에 사용하면서 받았다. 그래서 자기 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전제로 받는답니다.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도 비과세 요건 맞다. 그러면 여기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미리 등록돼 있거든. 요거 사용 여부만 여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요. 육아수당 10만 원, 만 6세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육아수당도 자 등록돼 있을 거거든. 없네. 있다면 사용 여부에다가 여만 딱 체크박스 하면 되는데 비과세로 지금 육아수당 없죠? 오케이. 없으면은 따로 등록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비과세 이렇게 입력하고 비과세는 자 법정 한도 같은 게 딱딱 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미리 등록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F2키 눌러서 여기서 해당되는 걸 찾아가지고 엔터키 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수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검색되겠지. 요거지. 월 10만 원 한도라는 육아수당. 요거 엔터키 치면 오케이 입력됐고 자 이거 사용 여부 여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출근수당 5만 원 원거리 출퇴근자에게 지급한다고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거든. 그래서 출근수당에 대해서 이미 등록돼 있으면 사용 여부만 고치면 되는데 등록이 따로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과세로 해가지고 뭡니까 출근수당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유형은 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급여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F2 눌러볼까? 요구 중에 해당될 거 뭐 있습니까? 급여지 뭐. 급여로 눌러주자. 그리고 정기 여부는 정기죠. 그래서 보너스나 또는 야간 근로수당 이런 거 빼고는 특별한 거 없으면 정기로 하면 됩니다. 자 사용 여부 여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체력 단련 수당 이것도 과세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입력하자. 과세 체력 단련 수당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 항목은 다 입력을 한 것 같고 등록을 다 한 것 같고 자 공제할 항목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건데 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맞죠? 이렇게 입력돼 있고 자 소득세 이런 거는 뭐 따로 입력 안 하더라도 그 자동으로 딱 불러와지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비만 이제 추가로 등록하면 되겠네. 주차비. 자 유형은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기타로 하라고 했네. 기타.
맞죠? 공제소득 유형 기타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시킨 대로 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확인 누르면요.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화면들이 딱 뜨고 비과세는 친절하게도 파란색으로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금액 입력합시다. 기본급 4000000, 그 다음에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육아수당 100000, 그 다음에 자, 야간 근로수당을 제가 빠뜨렸네. 그죠? 다시 입력합시다. 수당 공제에서 야간 근로수당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죠? 자, 영업부 소속입니다. 영업부 소속. 영업부 소속은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될 여지가 없는 거죠. 생산직이다. 뭐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받았지만 이거 다 과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이 아마 비과세로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요거는 그냥 사용 여부 부 그대로 놔두고요. 과세 항목으로 야간 근로수당을 하나 더 새로 입력해야 되는 거지. 요게 조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였네. 야간 근로수당 이렇게 급여 뭐 이렇게. 자, 야간 근로수당은 자, 정기 여부 부정기로 한 게 맞겠죠.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은 성격상 부정기가 맞겠다. 자, 뭐냐면 야간 근로수당은 보세요. 내가 야근하면 돈 받고요. 야근 안 하면 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럼 들쑥날쑥하게 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보너스 주면은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들쑥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부정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딱 맞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확인 누릅시다.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이 끌려오죠. 끌려오지만 과세니까 파란색이 아니고 검은색으로 지금 표시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맞게 지금 풀고 있는 것이다. 100000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육아수당 10만원 적었고 출근수당 5만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 5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공제는 국민연금은 180000 그 다음에 건강보험 121400 그 다음에 7950 27300 그 다음 주차비 1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 여기 끌려온 금액하고 다르죠. 그러면 맞게 고쳐줘야 되겠지. 131850 그 다음에 1318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자 저희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답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지급 총액은 460 그리고 과세는 42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은 401832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했으면 닫읍시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4번 102번 김범수 씨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사항이 있고요. 가족 중에 장애인 없답니다.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30만 원 있답니다. 자녀들은 소득 없고 나이들은 생년월일로 딱딱 계산되어 있는데 2015 빼기 요 생년월일하면 나이가 딱딱 계산될 것이고 굳이 계산기로 두들지 않아도 이미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 추가 입력 메뉴에서도 거기서 그 부양가족 명세 탭을 클릭해 보면 거기에 나이들이 딱딱 자동으로 계산돼서 거기서 쉽게 볼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우리 뭐 근데 자주 나이 계산해 봤으니까 알고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1995년이 자 2015년도 기준으로 20살이거든. 그래서 김시진은 20세 이하 맞는데 김시호는 93년생이니까 20세 넘었구나. 이 정도는 뭐 직관적으로 또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됐죠?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겠구나. 그러나 나의 요건 안 따지는 신용카드, 그 다음에 교육비 이런 공제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은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미리 예측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총 급여가 330만 원이지만 근로소득 공제 빼면은 어떻게 70% 빼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이하지.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서 내 부양가족 될 수도 있겠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료가 제시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해가지고 입력만 하면 되지. 바로 메뉴에서 입력 바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F2키 눌러서 누구라고? 김범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맞죠? 여기 나이들이 다 있잖아. 그래서 김시호는 22살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배우자 요거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배우자 이렇게 체크박스 한 게 맞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 메뉴 자체는, 이 탭은 우리 이 문제의 출제 대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맞게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거는 자, 이런 인적 사항들 고려해 가지고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지출 금액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한번 적어보라. 그게 이 문제의 키워드라는 거지. 왜? 연말정산 입력 탭만 작성하라고 돼 있잖아.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요 탭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자, 처음에 보험료, 배우자, 본인 두 건이 있는데 위에 배우자 거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고. 왜?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그래서 두 개 합한 600000, 844000 합한 844000 합한 1444000만큼을 그 보험료 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쪽에다가 1444000 적어줍니다. 물론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여기 100만 원 적어도 물론 정답으로는 인정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봅시다. 본인 김시온, 김시우. 아하, 김시호는 뭡니까? 나요건 충족 못하는 사람이지만 의료비는 그 성격상 소득금액 나요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인정해 주죠. 그래서 요것도 1400500도 의료비로 인정해 준다 이거지. 그러면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적는데 본인과 일반 이렇게 나눠서 적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얼마 했습니까? 4052 400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자, 일반은 김시원하고 김시호 두 개 합한 거죠. 1400 500 플러스 477 250 더하면은 1877 750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의료비는 전부 본인이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다. 알았다. 그래서 잘 좀 입력했다 이거죠. 교육비 봅시다. 본인의 대학원 1000만 원 인정됩니까? 인정된다는 거지. 본인은 전액 다 인정되고 대학원도 인정된다. 김시호는 나요건 충족 못하지만 교육비 인정된다 이거지. 1000만 원 중에서 한도가 있죠. 대학생은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만 인정되겠지. 그렇지만 나는 1000만 원 다 입력하면 돼. 한도 같은 건 프로그램 내에서 알아서 계산될 거니까. 자, 교육비에 대해서 본인 전액에 1000000 적어주고요. 자, 자녀 중에서 대학생 요쪽에다가 1000000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한도가 자연스럽게 그죠? 요건 1000만 원 다 인정. 그리고 요거는 900만 원만 인정해가지고 오른쪽에 1900만 원 자연스럽게 딱 계산돼서 입력된다는 이거죠. 자, 마지막 신용카드 관련 자료입니다. 2015년도 사용액이 다음과 같고 2014년도 사용액이 2013년도보다 작다. 이건 뭐라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그 추가 사용 공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2015년도 거만 입력해라 이런 의미라고 했죠. 자, 요거 입력하면 되는데 다만 여기 적혀 있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이런 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다 빼가지고 딱 알아서 발행된 금액이니까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된다 이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게 화면창 열어서요. 자, 신용카드, 순수한 신용카드 얼마입니까? 20169-39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7958408 그 다음에 지불카드는 2484570 됐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70550 대중교통은 62240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두 번째 문항까지 완료되었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닫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62회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번 기출문제 평이하게 출제된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체크하라고 한 거 두어 가지 정도 그죠? 또 출제됐을 때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 확인 목적으로 체크해 두시면 조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